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세의 변화와 몇 가지 관련 기초적인 영향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여러분과 주식 선정에 관한 우리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설명한 주식 선택 전략의 4가지 요소 외에도 저는 주식에 대한 특정한 분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세는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사들인 뒤 점심때가 돼야 외국인들이 따라 매수하는 모습은 예전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아침에 탐색하듯이 조작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먼저 일부 주식을 팔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따라서 매입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봤었습니다.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이면 계속 팔아서 결국 하루 종일 순유출 상태를 보이고 팔리는 물량도 점점 많아집니다. 또는 아침에 탐색적으로 매도를 한 후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엔 그들은 주가를 조작해 대량으로 주문을 하고 시장 전체를 압박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추세를 따라 매도하기 시작하면 매수세로 돌아선다는 점도 지난 수요일 저희가 본 코스닥 지수의 추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은 매우 특별합니다.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팔았다가 나중에 개인 투자자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사들이자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외국인들이 정오에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시세가 상승했고 외국인 자금도 순이입되는 상태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98%, 코스닥 지수는 1.21% 올랐습니다. 주식이 대부분 상승했고 이런 흐름은 두 지수에 대한 우리의 기술적 형태의 판단과 맞물려 있어 코스피 지수에서 지난 4일간 음봉에 구축된 요동 구간이 당분간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10월 10일 구축된 큰 음봉은 저점이 단기간 내엔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두 지수 모두 현재 계속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설정한 목표 위치는 현재도 유효합니다. 각각 코스피 2530과 코스닥 880입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현재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국 주식은 어젯밤에 결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상승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섹터와 배터리 섹터에서 모두 호재를 얻었습니다. 현재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래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이 이미 가세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밤 미국에서 발표될 몇 가지 경제 데이터입니다. 세 번째 중요 사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의 연설입니다. 우리는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일이 중동 지역 전체의 불안을 야기시킬 것을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원유 가격이 급등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현재 수준에서 서서히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전반적인 재정은 전시 재정 상태를 중심으로 모든 국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은 채무 상한선 문제에선 당분간 더 늘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국채 발행 비용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국내 인플레이션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 매우 적극적입니다. 바이든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회담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팔레스타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의 태도는 반드시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이든은 직접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갈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태도도 제각각입니다. 이라는 미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행동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미국이 이번 분쟁에 참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언제든 참전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이스라엘과 이미 줄곧 우호적인 관계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말까지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고 미국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로 이스라엘과의 우호 교류를 이미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사우디는 그 어떤 참전할 조짐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하마스의 구성원들은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뜻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겠다는 의미고 만약 쫓아내지 못한다면 심지어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중동 전역에 심각한 동요를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 분쟁 속에서 계속 중재를 하고 있고 다자회담을 통해 양측이 어느 정도 타협을 이끌어내 이 위기를 수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게 있어 지금 대규모 전쟁을 치르는 것이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방산, 석유, 은행업과 같은 특정 집단에게는 이런 전쟁이 유리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내년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측면에서 보면 이 전쟁은 바이든이 더 많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유 가격은 현재 기본적으로 더 이상 상승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현재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의 경제 데이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될 것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소매 판매월 비율은 0.2%입니다. 이는 지난달의 0.6%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시장에겐 유리합니다. 동시에 이는 소비자가 최근 몇 달 동안 쇼핑의 동기를 잃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번 달 자동차 판매 증가로 인해 자동차 및 부품 판매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식품 서비스 부분의 소비 데이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땐 성장률이 여전히 0.2%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강하든 약하든 미국이 곧 취할 통화 정책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미연준의 관리들이 분명히 우리 같은 외국의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모든 경제 데이터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그들이 실행하려는 정책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미연준의 태도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데이터에 대한 우리의 예측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제 느낌은 미연준의 태도가 여전히 비둘기파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다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2일에 미국은 연말 전에 뒤에서 두 번째인 금리 결의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번 금리 결의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또한 시세에 약간의 호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그동안 제가 계속 추세가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고 했을까요? 이는 반등 장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뉴욕 연준 의장, 리치몬드 연준 의장, 미니애폴리스 연준 의장이 모두 연설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것입니다. 미연준의 3인자인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2주 전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지만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7월에 그는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름 동안 그의 태도는 매파에서 약간의 비둘기파 쪽으로 점차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치몬드 연준 회장인 토마스 발키는 9월 28일 연설에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 밝히면서 이것이 미연준의 연말 전 통화 정책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래 금리 인상 외에 다른 긴축 정책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채무 상한선이나 셧다운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연준의 현재 정책 추진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이 또한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캐시커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의장은 원래 추가로 한 번 더 금리 인상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내년에 한 차례만 금리를 인하해 5.5%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 그는 상대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채권시장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미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기존의 매파에 속했던 관료들의 현재 태도가 많이 완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명은 미연준이 11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12월에 아마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포석을 마련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미국 경제 데이터와 미연준 관료들의 연설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측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섹터 실적 측면에서 보면 2차 전지는 오늘 상승세를 유지했고 133개 종목 중 29개 종목만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침 어젯밤에 말한 것인데 바로 모두가 반드시 시장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이미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 여러분이 아무리 공황과 초조함을 느끼더라도 이 시점에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통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권유합니까? 주식을 그만두려면 빨리 그만두세요. 너무 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만약 많이 떨어졌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요. 이땐 그냥 두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오늘 여러분께 지분 관찰 기간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많은 오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식을 산 후 며칠 동안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만약 당신이 시세에 숨겨진 위험이 있다고 슬슬 느껴지신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식을 팔고 싶다면 즉시 팔고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진정으로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봤을 땐 더 감히 팔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매수 초기에 손실 방지 포인트를 설정하세요. 그 다음 시세가 며칠 이내 혹은 2주 이내에 반드시 상승한다고 볼 경우 만약 2주가 지나도 오르지 않는다면 비록 그 주식이 아직 자신의 손실 방지 포인트에 닿지 않았더라도 그 주식을 매도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가짐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입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지를 정하고 그 기간이 초과되면 안타깝지만 설령 이 주식의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부는 우선 매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매우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처음에는 시세가 안 좋다고 생각하다가도 주식도 아까워서 못 팔 수 있는데 아쉬워 못 팔면 그럼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시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세가 떨어지는 걸 보고 더 아쉬워한 뒤 시세가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스스로 더 참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시세가 이미 절반으로 떨어지고 난 후엔 스스로도 의기소침해져 결국 주식을 팔기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팔았을 때는 사실 이미 시세가 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때인데 만약 여러분이 이 주식을 팔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그 주식을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결국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땐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 수준까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다시 상승합니다. 시세가 초기에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10개 종목 중에 1개에서 2개 종목은 실제로 떨어졌을 때 다시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주식은 떨어진 후에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매입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세 추세를 인정하지 않아 바로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한두 달, 심지어 반년 동안이란 오랜 기간 동안 버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시세도 반드시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은 이런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가가 이미 반토막이 났으니 더 떨어져도 결국 많은 돈을 손해보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더 많아질 수 있을까요? 그럴 일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확립하면 거래에 더욱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분 보유 관찰 기간의 개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분 관리에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지분이 너무 많다면 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 결정은 논리와 센티먼트에 의해 주도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결정은 센티먼트가 주도되어야 하며 이는 완전히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논리에만 의존한다면 100% 신뢰할 수 있는 주식은 없습니다. 분명 충동적인 감정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저희가 좀 자제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까지 적절하지는 않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밥 먹을 때 종종 많이 먹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반쯤 먹은 후에 잠시 멈추고 5분 동안 이 방을 한 바퀴 걷고 그러고 나서 다시 와서 계속 식사를 하면 그땐 배가 덜 고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먹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계속해서 음식을 쉬지 않고 먹을 때처럼 그렇게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거래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건을 원하시면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을 매입해야 할 경우 이때 일단 좀 기다리세요. 우선 500만 원을 먼저 매수하시고 스스로 조금 활동하시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세요. 그 후 돌아와서 다시 다른 500만 원도 매수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면 500만 원을 더 매입하는 것으로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단계를 거쳤는데 결국 이 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이미 몇 가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급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그 시세가 계속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 다음 500만 원 투자는 순전히 논리적인 관점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서 이때 우리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시세를 좋게 본다면 당신은 정말로 좋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요소가 섞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주식을 살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 그러면 이는 주식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감은 주식이 팔리기 시작하면 다 팔릴 때까지 계속 팔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작을 안 했다면 이때 여러분이 초기에 결심을 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무엇일까요? 제 자신의 방법은 보통 이렇습니다. 만약 제가 더 이상 시세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4분의 1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볼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시세를 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4분의 1을 더 매도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전체의 반을 매도한 셈이 되고 나머지는 좀 더 긴 시간을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거래 계획을 세운 다음 하루 이틀 후에 다시 천천히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시세가 오를 기회가 있다면 저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두 번의 거래를 통해 전체 지분의 절반을 팔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일단 팔기 시작하면 남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주식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항상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모두 완성해야 만족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두 번의 거래를 통해 정서적 만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의 지분은 거래 계획을 세울 때 순전히 논리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팔 수도 있고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초조함과 충동적인 마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떤 종류의 주식이 우리가 매입할 가치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대략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량주입니다. 주식시장의 등락은 주로 우량주에 의해 주도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등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주식의 특징은 등락폭이 특별히 크지 않다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향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기주입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는 올해 가장 인기인 주식입니다. 그리고 요즘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 특히 로봇 섹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로봇은 2차 전지에 비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차 전지 실적은 이미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의 실적은 아직 지면에 머물러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기주는 단계적으로 시장 열기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입니다. 이것은 조종될 가능성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기술 형태가 가져오는 신호는 대부분 거짓 신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그것에 무슨 일이 생겨서 시세의 상승을 이끌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보통주입니다. 즉 주식시장 전체가 오를 때 보통주 역시 함께 상승합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할 때 보통주도 이에 따라 조금 떨어집니다. 하락폭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독립적인 시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은 피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주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가장 심하게 하락하는 주식입니다. 세 번째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시장과 함께 하락하는 주식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반등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주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러면 보통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식을 선택하는데, 주식시장만 하락해도 같은 하락폭이 있고 주식시장만 상승해도 같은 상승폭이 있는 주식이지만, 이 주식은 우량주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중소시장 가치 주식일 뿐이기에 우리는 이런 주식을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식을 살 바엔 직접 주식시장 지수를 사는 것이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식이 시가총액이 큰 주식일 경우 우리의 접근 방식은 레버리지를 추가해서 단타 매매를 하거나 우리가 직접 단일 거래를 하거나 며칠 동안 지분 보유 기간을 갖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은 등락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추가해도 큰 위험이 없습니다. 장기 보유를 하거나 레버리지를 추가하지 않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만약 단계적으로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주봉급의 2단계에선 기본적으로 큰 이익은 없고 몇몇 작은 이익으로 작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같은 이 시간대를 발견할 것입니다. 다른 주식들도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은 훨씬 더 클 겁니다. 따라서 우량주의 경우 며칠 이내에 초단기 거래를 하거나 경제 발전에 따라 5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는 것이 매우 안전합니다. 두 번째 주식은, 즉 인기 주식으로, 이에 대해 우리는 밴드 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바뀔 때 일부 주식은 최고치를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연초처럼 큰 폭으로 상승했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섹터도 주도했습니다. 그러면 중소시가총액 주식이 이 업종과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시세의 상승에 따라 이런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에게 몇 배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어떤 주기를 보느냐 하면, 우리는 주봉을 위주로 보고 보조적으로는 일봉과 월봉을 봅니다. 월봉은 장기적인 추세를 판단하여 현재 그것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봉은 우리가 단기간에 평균선과 같은 지표를 결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세에 바뀌었는지를 보지만 주요 이익은 주봉에서 나옵니다. 인기 주식은 보통 우리는 초단기간 거래나 매우 장기간 거래를 하진 않습니다. 초기간 거래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변화를 보이는 시세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한 후 일정 기간 횡보하고 다시 조금 상승 후 일정 기간 횡보합니다. 이 같은 경우 여러분은 그것의 등락의 리듬을 잡을 수 없고 여러분은 인기주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거래일 경우에도 시세가 센티먼트에 의해 상승하여 결국 감정의 냉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인기 주식에 대해 몇 년 이상 장기간의 거래를 고려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전략적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이런 중간 정도 기간의 흐름을 탈 겁니다. 이것이 밴드 트레이드를 하기에 가장 좋은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유형은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강세장 중간에 주식 커뮤니티에 가서 찾아봅니다. 사진에 있는 건 배양재지 6580인데 오늘 재개한 포럼 게시글에서 여러분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은 모두 자본행위며 큰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인기는 작은 자금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강세장에서 이 회사의 주식 커뮤니티에 중간 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매우 단합된 커뮤니티이고 모두가 맹렬히 매수하고 있으며 트래픽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추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센티먼트를 따라가서 주식을 좀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약세장이라면 우리는 보통 이런 주식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정말 잘 알지 않는 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주식의 경우 독립 시세가 없는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정 신호가 없는 모든 주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은 주식의 독특한 기초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려가 없다면 그냥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닥 150 지수를 사는 게 낫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식에 대해 여러분은 배웠습니까?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입하는 주식에는 과도하게 하락하다 반등하는 논리와 상승세 유지의 논리가 포함됩니다. 2차 전지와 로봇 섹터에서는 현재 모두 과도하게 하락하다 반등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원래 강세시장에 사랑받는 주식이었으나 주가가 강세시장에서 약세시장으로 전환되면서 하락폭이 5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과도하게 하락하다 반등하는 논리입니다. 50% 하락하고 다시 원래 높은 자리로 올라서면 100% 올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30%의 인상, 즉 이전 15%의 하락에 대해 비교적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윤이 비교적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이런 주식이 지금 계속 최고가를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말씀드렸던 클리오가 그렇습니다. 클리오의 현재 형태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고 저는 지금 클리오가 충분히 좋은 신호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현재 추세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이 적절한 신호가 올 때 추가 매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최근에 언급한 주요 관심 종목입니다. 저는 이 형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다른 2차전지 주식에 대해서는 오늘 새로운 재무 보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그날 밤이나 다음날 아침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반등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좋지 않더라도 시장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주식들을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공유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시세 흐름에 대해서 지금 반등하는 단계인데 펀더멘털의 요인들이 복잡하고 많이 바뀌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지수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코스피의 2530과 코스닥의 880 목표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적절한 경우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는 주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선정의 원칙은 단기 인기 종목에 따라 과도하게 하락하다 반등이 논리일 수도 있고 시세가 계속 상승한다는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시세의 매수 리듬과 매도 리듬을 각각 공유했습니다. 그러면 지분 보유 관찰 기간을 사용하여 지분 보유 시간을 제한하고 보장할 수 있으며 손실 방지 설정을 제외하고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관찰합니다. 지분 보유 관찰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 예상대로 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저는 일부분을 팔 수도 있습니다. 매입과 매각의 리듬은 보통 매입할 때 예산의 절반을 먼저 매입합니다. 그리고 센티먼트를 한번 보고 나머지를 살까 말까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팔 때는 4분의 1을 먼저 팔고 나서 4분의 1을 더 팔지 말지 센티먼트를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으로 매매 계획을 하나 더 세웁니다. 그런 다음 4가지 주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각각 대형 우량주, 단기 핫이슈로 인한 인기주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과 독립시세가 없는 보통 주식입니다. 이 4가지 주식에 대해 우리는 보통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현 단계에서 가장 주로 해야 하는 건 역시 인기 주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2차 전지 분야와 기술주 관련 섹터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과도하게 하락하다 반등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참여할 가치가 있습니다. 재무보고 시기는 주로 11월 초에서 11월 20일 사이에 집중되며 일부 회사는 수정되지 않은 초기 발표 값을 미리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이나 다음날 아침에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식에 대해 우리는 당분간 클리오와 주성엔지니어링, 기타 몇 가지 자주 언급되는 주식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기회가 적절할 때 저는 장중에 제때에 모두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모두 하루하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계속 많은 수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